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의료 종사자들의 최저시급 인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 부족의 원인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업계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이 헐리우드를 떠나 타주로 이주하거나 아예 전직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오는 8월부터 주택매매 시 에이전트에 대한 커미션 규정이 바뀌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세 미만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큰 폭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무기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측근들로부터 보고받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에 재집권하더라도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 입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들 사이에서 실업률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오르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흘 만에 13%가량 하락해 조정 국면에 진입하자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엔비디아 주식과 증시의 향방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기밀 폭로에 기소된 위키릭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법무부와 형량 합의에 따라 최종 석방됐습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다자 조약이 미국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면서 해당 조약 자체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20년 새 심각한 수준의 산불 발생도 2배 이상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북부 국경지대에서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화성 리튬 제조 공장 화재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 중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자체 핵무장론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LA 다저스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안타는 없었지만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스탠리컵 결승에서 플로리다 팬서스가 에드먼튼 오일러스를 2대1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3패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까지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네, 오늘 6월 25일입니다. 74주년 되는 날인데요. 오늘 타운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 이렇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닝 뉴스 첫 소식, 부동산 관련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8월부터 주택 매매 시 커미션에 대한 규정이 바뀝니다. 집을 매매하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줘야 되는 커미션이 좀 없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좀 부담이 줄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바뀌진 않을 것 같다.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매매 시 셀러가 셀러 에이전트는 물론 바이어의 커미션까지 모두 부담하던 관행을 새로 바꾸는 규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돼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지만 남가주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 규정이 실제 주택 매매 시 커미션 관행을 송두리째 바꾸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MLS 리스팅에 8월부터는 셀러가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게 제공하는 커미션 액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셀러가 바이어 측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부담할 의무가 없어졌지만 남가주 부동산 업계 한인 에이전트들은 새로운 규정이 어랑곳 없이 셀러가 앞으로도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부담하는 관행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측 커미션을 대신 지불해주던 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셀러가 바이어 측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은 주택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며 이는 주택 거래 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의 조나다박 이사장은 부동산협회 내에서도 오는 8월 새 규정이 발효돼도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의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은 이어질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바이어가 요즘에는 다운페이를 최소 20%에서 30%, 많게는 40%, 50%까지도 준비를 해서 집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가 높다 보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어나더 2만 불, 3만 불을 그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피로 해야 된다는 게 현실성이 없어요. 또 새로 바뀐 규정에서는 셀러가 바이어 측 에이전트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더 이상 지지 않게 됐지만 바이어 측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을 깨지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셀러들이 본인 집을 더 팔기 위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내놓는 거죠. 가장 크게 움직이는 팩터 중에 하나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피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셀러스 마켓 매물이 없다 보니까 셀러스 마켓처럼 보이는데 사실 또 셀러스 마켓도 아니거든요. 특히 바이어가 바이어 측 에이전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치솟은 다운 페이먼트와 모기지 페이먼트는 물론이고 주택 구매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커지다 보니 바이어 입장에서는 주택 구매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허진용 부동산 에이전트는 100만 달러 주택 구매를 예로 들며 에이전트 커미션이 2%만 되더라도 바이어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셀러가 이를 부담해줌으로써 주택 매매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캐시 바이어라면 2만 불의 돈이 더 필요한 거고 융자를 해야 되는 바이어라면 사실은 나올지 안 나올지 2만 불의 쇼테이지 때문에 더 융자에 힘들 수도 있어요. 결국 셀러가 이전처럼 바이어의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하는 점에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새 규정으로 한시적으로 업계에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의 혼란과 카오스는 경험을 할 수 있어도 결국 그렇게 되면 에이전트도 받는 돈이 적어지니까 바이어 쪽에 돈을 줄 수가 없겠고 바이어 측 에이전트는 바이어가 안 준다고 하면은 그 집은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자들은 주택 매매는 결국 서로가 원하는 니즈를 채워주는 것이라며 바이어와 셀러의 입장이 동시에 만족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주택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스탠더드 &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4월 미국의 코올로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해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7.2% 상승한 것입니다. 이 지수는 미국의 20개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을 측정해 산출합니다. 도시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면 샌디에고가 10.3%로 가장 높았고 뉴욕이 9.3%, 시카고 8.7%, LA가 8.6%, 클리블랜드 8.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것이 집값 상승세 지속에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집값 상승세의 모멘텀은 다수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영화나 TV 쪽에 제작하는 데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헐리우드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타주로 이주하거나 아예 직업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 정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리우드이 슬로우 다운 되면서 할리우드 종사자들의 일감이 줄고 페이가 줄면서 LA의 비싼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할리우드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할리우드이 쇠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2000년대 들어서부터 서서히 시작됐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할리우드의 슬로우 다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영화 제작이 중단된 데다 지난해 여름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할리우드 제작이 중단된 점, 그리고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제작이 활발하게 원상태로 복원되지 않고 있어서 할리우드 종사자들이 일거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스트리밍 붐도 사라지면서 할리우드 네트워크나 스튜디오, 스트리머 모두 편성 프로그램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 할리우드 크루 노조원 6만 명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업계 불확실성 때문에 이미 영화나 TV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틀란타나 뉴멕시코 지역에서 최근 할리우드 영화 제작 시 혜택을 늘리면서 할리우드 종사자들 사이에서 아틀란타나 뉴멕시코로 이주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LA를 떠나 타주로 이주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모색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엑소더스가 가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 때문에 LA 제작을 기피하고 타주나 해외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가 요즘 극심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 할리우드 영화 제작 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타주에서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할리우드 영화를 제작할 때 큰 폭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영화사들을 유혹합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에서 요즘 영화업계에 많은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화사들이 해외나 타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제작일이 타주나 해외로 유출되면서 LA에 있는 영화계 종사자들도 일감을 잃게 됩니다. 제작자들은 엑스트라나 크루들을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는 타주나 해외에서 고용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제작이 LA를 떠나게 되면 영화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업계나 소품 가게, 꽃집, 식당, 술집 등 지역 경제도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의료 종사자들의 최저 시급 인상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주 의료 종사자들의 최저 시급 인상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7월 1일부터 42만 6천 명에 달하는 가주의 의료 종사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25로 점진적으로 인상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주에서는 $468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의료 종사자들의 최저 시급 인상 시행을 일단 미루기로 결정하고 다음 주에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9월 사이 가주의 세수가 당국 추정치보다 최소 3% 이상 웃돌게 되면 오는 10월 15일부터 의료 종사자들의 급여를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세수가 추정치를 3% 이상 웃돌지 않을 경우 내년 1월까지 최저 시급 인상 시행이 연기됩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주정부에 고용된 경우가 많아 최저 임금 인상 시 주정부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주의회 지도부가 최저 임금 인상 시행을 연기하기로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방 이민 세관국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청소년 2명이 체포됐습니다. 애너하임 경찰국은 애나하임에서 지난주 목요일 이민 세관 단속국 IC 요원이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잇따라 현금을 탈취한 혐의로 19세의 10대 청소년 2명을 플러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강도 등 여러 건 혐의로 보석 없이 수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민 세관국 요원 배지를 이용해 주로 히스패닉계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해 이민 세관국 요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탈취했으며 애너하임을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와 서부 지역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강도 행각을 저질렀다고 보고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떨어집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떨어져서 불볕더위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모레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의 낮 기온도 1, 2도가량 조금씩 더 내려앉아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4도, 65도, 해안 지역은 76도, 66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5도, 낮 최고 기온은 89도로 예상됩니다. 여름철이 접어들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감염 사례와 캘리포니아 폐수에서 검출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하위 변종 플러트가
겨울철 주요 변종인 JN1보다 전염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올 여름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관찰된 여름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가 패턴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기념일 연휴를 기점으로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할지 알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는 폐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높게 검출되는 상위 15개 주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 폐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는 5월 초부터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증가 속도가 느린 전국 추세와 대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감염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16일까지 LA 카운티에서 하루 평균 154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는 전주보다 30여 건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중증 합병증 고위험군의 경우 최신 백신을 접종하고 기침 및 감기 증상이 시작되면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이 이제 4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림픽 기간 동안 잉글루드에 있는 NFL 경기장인 소파이 스타디움이 수영 경영 종목의 경기장으로 변신합니다. 지난 21일 LA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현재 프로 풋볼팀 LA 램스와 LA 차저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소파이 스타디움을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수영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는 NFL 시합이 벌어질 때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중석을 3만 8천 명 수준으로 개조할 예정이고 이것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수영 경영 종목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소프트볼과 카누 시합은 LA에서 1000마일 떨어진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열리게 됩니다. 조직위원회는 LA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소프트볼 경기장 관중 수용 인원이 2,000명에 불과해서 올림픽 경기장 수준에 미치지 못해 올림픽 수준의 카누 경기장이 LA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 양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민권자 한인이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미국으로 다시 송환됩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은 50대 미국 국적 한인 A씨를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는 미성년 양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성폭행 등 총 16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2013년 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같은 해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법원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주한 미국 대사관은 2022년 1월 이와 같은 범죄 사실 근거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미국 여권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후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은 여권이 취소돼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를 2022년 6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 만료로 출소한 뒤 미국 송환을 지연하기 위해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은 약 1년에 걸친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국 대사관 측과 임시 여권을 발급해 송환 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20일 A씨를 미국으로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인 자살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입니다. 70대 한인을 포함해 LA 카운티에서만 올 상반기 최소 13명의 한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인들의 고립감과 자살 충동, 자살률 등은 인종별 최고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고 그러나 정신건강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률과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부족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일종의 낙인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적인 영향과 정부 기관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캐시문 슈퍼바이저는 정신건강 문제는 창피해하고 숨길 일이 아니며 가족과 본인의 양질의 삶을 위한 올바른 인식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울증 등의 이유로 자살 충동을 느낄 경우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한라인의 한국어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2024학년도 세 번째 학기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시니어 센터 측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니어 센터 정문에서 새 학기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각 프로그램별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번호표는 센터 직원이 접수 첫날인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니어 센터 입구에서 직접 배포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최초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불교 사찰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한국학교 K정읍이 개교합니다. LA 달마사는 오는 8월 완공되는 LA 달마사 교육관에서 미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교육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달마사 교육관은 무료로 한국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2019년부터 건립 계획을 세웠고 2023년에 첫 삽을 뜬 후 1년여 동안 건설을 진행하면서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중 미국인은 식음료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 가맹점에서 발생한 해외 발행 개인 비자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소비를 한 7개 국가 및 지역은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홍콩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소비한 외국인 국적은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이들의 결제 총액이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국적별로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소비한 미국 관광객은 레스토랑과 식료품점 등 음식 관련 업종에서 결제 금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택시 등 교통 이용 비중도 4%대로 다른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한객들은 병원 등 의료 서비스 분야에 특히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매점에서의 결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제네시스 BBQ 그룹이 LA 헐리우드 중심가에 매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BBQ LA 헐리우드점은 약 28평 규모로 포장과 배달 집중 매장으로 전해집니다. 근처에는 워크 오브 페임과 영화 촬영지, 스튜디오 등이 몰려 있어서 접객에 유리하다고 BBQ는 설명했습니다. BBQ는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하와이까지 미국 28개 주의 매장을 열었고 이외에 캐나다와 파나마, 코스타리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등 전 세계 57개 나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토끼오물로 인해서 현지 초등학교에 설치된 링컨 전 대통령 밀랍 조형물이 눈사람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며 워싱턴 DC의 게리슨 초등학교 교정에는 올 2월 의자에 걸터 앉은 링컨의 모습을 묘사한 높이 6피트의 밀랍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남북전쟁과 그 여파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제작된 이 조형물은 100도 정도의 기온이 며칠째 이어지자 순식간에 녹아버린 것입니다. 조형물을 제작한 예술가는 주변 온도가 화씨 140도에 이르지 않는 한 조각상에 녹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무더위 때문에 아이스크림 녹듯 조형물이 망가지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20년 사이 심각한 수준의 산불 발생도 2배 이상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연구팀은 지난해 극단적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그 전 2003년도에 약 2.2배 증가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구팀은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불의 연간 복사 에너지를 합산해 그 경향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온대 침엽수림에서 극단적인 산불 발생이 11배 이상으로 폭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미 러시아 북쪽 지역의 아한떼 산림에서도 극단적인 산불 발생이 7.3배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기후변화 전문가는 더 큰 규모의 심각한 산불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라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저희가 잃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또 펭귄이라고 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훔볼트 펭귄이 서식하는 칠레 중부 해안의 섬입니다. 지난해엔 번식 가능한 암수쌍이나 둥지의 수가 842개였지만 올해엔 단 1개만 발견됐습니다. 칠레 과학자들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훔볼트 펭귄 2,700마리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훔볼트 펭귄이 급격히 감소한 건 조류 인플루엔자와 엘니뇨 현상 때문입니다. It was like the perfect storm because there was the avian flu plus the El Nino phenomenon that shifted all the food towards the southern zone, and therefore, in the entire northern Chile, reproduction dropped to almost zero levels, and on top of that, many penguins died due to these two causes. 남핵과 쓰레기 오염도 펭귄의 멸종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다른 종의 펭귄들도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입만 열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일정이 결정된 지난달 15일 최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20일에 공개된 한 팟캐스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훌륭한 토론자다. 훌륭한 토론자가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나는 그를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측근들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남자는 능력이 있고 우린 그걸 봤다. 그가 4년 전에 토론하는 것을 봤고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봤지만 그는 필요할 때가 되면 분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인들과 선거 캠프가 토론을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려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트럼프의 전화는 너무나 신속하고 놀랄 정도로 속이 훤히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을 주관하는 CNN도 바이든을 뇌사한 좀비라고 수개월 동안 조롱해왔던 트럼프 측의 놀라운 전환이라면서 이건 자신들이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실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불필요하게 낮췄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도록 토론을 일부러 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댈러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그가 서 있기만 해도 그들은 대단한 활약이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꼬집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을 잘할 경우 약물의 효과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유세이에서 그는 지금 자고 있다. 그들은 그가 건강하고 기운을 차리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자고 있을 것이다. 아마 토론 직전에 그는 엉덩이에 주사를 맞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만 출전하는 격투기 경기를 만들자고 말해서 이주민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단체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민자 격투기 리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북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의 폭력적인 성향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종 격투기 단체 UFC 회장을 만나 이민자들만의 리그를 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Why don't you set up a migrant league? These are the greatest fighters in the world. Fight the champion of the migrants. I think the migrant guy might win. That's how tough they are. 같은 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개방하면서 불법 이민자가 늘었고 미국의 범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이민자를 겨냥한 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발언이 이민자를 비인격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언어 습관에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12월에는 이민자를 두고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말해 거센 비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 트럼프 첫 TV 토론은 현지 시간 27일로 다가왔습니다. 별장 등에서 토론을 준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Donald Trump lost 2 debates to me in 2020. Since then, he hadn't shown up for debate. Now he's acting like he wants to debate me again. Well, make my day, pal. 여러 논란과 이딴 재판에도 유세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를 낙점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주지사와 상원의원 중 2-3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TV 토론 현장에 부통령 후보가 참석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머그샷을 찍었을 때 고문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발송한 이메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그들이 내게 한 짓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그들은 구치소에서 나를 고문했고 내 머그샷을 찍었다는 주장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머그샷이 새겨진 컵을 구매해달라는 이 머그컵 팜촉 이메일의 일부였습니다. 이메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나는 그 사진을 머그컵에 붙여 전 세계가 보게 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전직 대통령의 첫 구치소 행위란 초유의 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작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일시 수감됐다가 보석금 20만 달러라고 풀려났습니다. 구치소에서 20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 문제가 그동안 별달리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고문 주장은 거짓말이거나 특유의 과장 화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세 미만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큰 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CBS 뉴스와 유고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유권자의 61%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8%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 미만 유권자들은 30세 이상 연령층 유권자들에 비해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낙태 문제, 기후 변화 그리고 인종 등 다양성 문제를 꼽았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 유권자들 중 57%가 낙태가 이번 대선 투표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54%가 기후 변화가 중요하다고 꼽았고 52%가 인종과 성 등 모든 면에서의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30세 이상의 유권들 사이에서는 절반 정도가 낙태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 이슈라고 답했고 37%가 기후변화, 36%가 인종과 다양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29세 사이 연령층 등록 유권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빚을 탕감한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72%가 찬성, 반대는 28%였습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유권자 가운데 절반은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모두 젊은이들의 요구와 우려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30세 미만 젊은층 유권자들 가운데 26%가 바이든만 젊은층의 요구와 우려를 이해한다라고 답했고 20%는 트럼프만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젠 Z세대의 66%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18세에서 29세 가의 유권자들 743명을 포함해서 전국 성인 2,460명을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21일 사이에 이뤄진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무기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측근들로부터 보고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고문 키스 켈로그 우선주의연구소 안보센터장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들이 보고한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군이 대치 중인 현재 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쟁을 멈추자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주권을 공식적으로 이양할 필요는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단기간에 지배를 되찾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켈로그 센터장은 우크라이나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는 끊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쪽에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네들을 전장에서 죽이는데 모든 필요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얘기해서 협상 테이블에 불러놓고 그리고 종전을 합의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장기간 보류한다고 약속함으로써 러시아를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방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유럽 동맹국과 공화당 내부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티벳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7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무릎 치료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티벳의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티베트 망명 정부를 이끄는 88살의 달라이 라마가 현지 시각 23일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7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달라이 라마를 환영했습니다. So I think along with getting a blessing from seeing His Holiness, we also strengthen our Tibetan bond here outside. 이번 방문의 공식적인 이유는 무릎 치료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에서 티베트 중국 분쟁법이 통과된 만큼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법안은 티베트가 예전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의회 대표단은 지난주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방문해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This legislation sends the message, and soon to be signed by Joe Bid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에 따라 달라이 라마가 이번 방문 기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법안 서명을 촉구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中国政府在涉藏问题上的立场是一贯的明确的，西藏事务是中国内政，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 최근 타이완 문제와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등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티베트 소수민족 문제가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부실 대출 채권을 은밀히 매각하면서 손실 처리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독일은행 도이체방크의 한 계열사와 다른 독일계 금융사는 지난해 말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115년 된 아르고노트 빌딩에 대한 대출 채권을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패밀리 오피스에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지에 보유하고 있던 사무용 빌딩 관련 부실 대출 채권을 매각했고 지난 5월에는 캐나다 금융사 CIBC가 3억 달러 규모의 사무용 건물 관련 대출 채권의 매각도 완료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대형 금융회사들이 해당 자산을 손실 처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고금리 장기화와 팬데믹 이후의 공실률 확대 여파로 관련 대출의 부실 확대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에 나타난 대출 채권 정리가 은행권이 보유한 전체 업무용 건물 대출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손실 상각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금융권의 손실 확대를 시사하는 신호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대출 채권 매각 조치는 은행권의 만기 연장 후 문제없는 척하기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상업용 업무용의 건물을 소유한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에 돌입할 것임을 일부 대출 기관이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시장의 시선을 끌지 않은 채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거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상황의 심각성을 감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무슨 소리냐? 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이 법을 전면 시행한 이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알리고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또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Following our investigation, we now have doubts and we believe that Apple is in breach of the DMA when it comes to these steering rules.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자사가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측의 이 같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If our preliminary findings and concerns are confirmed, then we could go to fines indeed.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1일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애플 인텔리전스 등 인공지능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의 전직 연방상하원 의원협회 FMC 소속의 전 하원 의원 7명이 6.25 전쟁 74주년 기념일이었던 한국 시간으로 25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해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방한단에 4명의 하원 전직 공화당 의원 그리고 3명의 전직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FMC 방한단은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김창준 한미연구원의 초청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서 모두 7차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의대 입시 시험 어렵죠. 생각만 해도 어렵겠다 생각 드시죠. 그런데 인도에서요. 의대 입시 시험에서 만점자가 1명도 아니고 67명이 나왔습니다. 딱 느낌 오시죠? 갖가지 부정 의혹 사라지지 않는 인도, 이 해외 화제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의대 입시 결과 만점자는 67명.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곧바로 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은 해마다 만점자가 2-3명에 불과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기 때문인데요. 시험을 주관한 인도 국립시험원은 응시자가 많았고 시험장 문제로 늦게 시험을 시작한 응시생에게 보상 점수를 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점자 67명 가운데 바로 이 보상 점수를 받은 사람이 50명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हमारी डिमांड है सुप्रीम कोर्ट की निगरानी में यहाँ पर इंक्वायरी हो एनटीए को डिसबैंड किया जाए सारे अधिकारियों को बर्खास्त किया जाए. 이 문제는 정치적 이슈로도 번졌습니다. 최근 총선에서 약진한 야권은 시위를 주도하는 동시에 모디 정부가 국가 교육 시스템을 망쳤다며 정부 책임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 중앙수사국이 수사에 착수해 시험지 사전 유출 혐의로 어제까지 18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100여 명을 응시자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보상 점수를 취소하고 지난 23일 재시험을 보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BBC는 사우디 정부와 관련 있는 한 고문이 네옴 프로젝트가 재검토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결정은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재보정이 있으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BC는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저유가로 정보 수입이 타격을 받으면서 사우디가 네옴 사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자금 조달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는 2022년 말부터 재정 적자를 겪고 있으며 올해는 210억 달러, 우리 돈 29조 1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네옴은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발표한 탈탄소 국가발전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사막과 산악지대에 친환경 스마트 도시 등을 짓겠다는 겁니다. 사업비는 발표 당시 5천억 달러, 우리 돈 694조 원으로 추정됐지만 B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실제로는 4배 많은 2조 달러, 약 2,77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맵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다 보니까 스포츠 시간이 확 줄었어요. 오늘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3 seconds to go. The Florida Panthers have won the Stanley Cup. 이번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스탠리컵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플로리다 펜서스와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3연승을 했던 플로리다 3연패를 당해서 결국 7차전까지 와서 어제 극적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